자, 논술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놨는데 일단 프린트물로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 1번 문제는 개정 누리과정 총론에 근거해서 누리과정 운영평가, 유아평가 그거 이제 해설서 외운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1번 문제는. 그래서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유아평가에서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거 2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였고 2개씩 누리과정 운영평가 2개, 유아평가 2개 그거 쓰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은 우리 해설서에 보면은 2개 합해갖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저기 해설지 정리를 쭉 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비교해놨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아평가 고유한 특성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성장 변화를 알아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흥미, 관심, 놀이, 선호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거. 요거 2개 쓰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 되니까 외운 거를 쓰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평가. 누리과정 운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런 거 잘 연계돼서 통합적 경험의 내용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구성됐는지 그거 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놀이를 통한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놀이를 통한 경험을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5개 영역 이런 거에 기반해가지고 상황과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중에서 이제 2개 쓰시면 되고요. 평가 결과 활용은 여기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모 면담이라든지 생활기록부 작성 뭐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선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뭐 요거를 총체적으로 쭉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요게 이제 해실이를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요 위에 표 안에 있는 게. 그다음에 밑에 누리과정 운영평가랑 유아평가는 요건 장학자료예요. 시도교육청에서 그냥 지침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요. 시도교육청 장학자료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 이제 해설서 내용 중심으로 답을 쓰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총론에 근거하여. 그래서 해실이 중심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죠. 해실이 중심으로 답을 쓰시는 게 맞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렸던 이제 시도교육청 장학자료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가 맞다면 약간은 좀 융통성 있게 채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여기 총론에 근거해서 답을 쓰시는 게 맞아요. 정답의 범위가 해설서에 있는 용어 토시도 안 틀리게 써야 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있으면은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답의 범주인지 아닌지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또 제가 보는 거랑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해설서에 있는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야 된다라는 말은 문제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근거해서 그 의미가 맞으면 답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누리과정 운영평가가 뭔지, 유아평가가 뭔지 아시면은 답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평가 활용 뭐 이런 것들도 아까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맞으면 답은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좀 불안하실 수는 있죠. 제가 이제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답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은 예, 이제 제니 벌써 이름도 이제 외국 이름이잖아요. 얘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데 얘의 편식 특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적합한 편식 교육 방법 3가지인데 요게 우리가 이제 논술 예전에 기출에도 편식 지도 이런 거 놨었고 우리가 이제 아동 생활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과목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저랑도 이제 앞으로 그런 공부를 좀 하실 텐데 편식의 방향이나 애들의 편식 특성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편식 특성이 책에 다 나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애가 편식하는 거 딱 이렇게 해갖고 책에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응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편식 지도 방법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아이의 특성, 요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고, 이 경우에도 이제 뭐 답에 그 답으로 수용되는 범위가 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저랑 같이 보면서 이 정도는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빗나가게 썼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니의 편식 특성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니한테 적합한 편식 교육 방법은 3가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편식 지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쓰셔도 답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원감의 조언을 반영한 내용을 한 가지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니는 다문화 가정 애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등원할 때 얘가 자기 나라에서 먹던 음식하고 한국 음식이 너무 다르니까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양이 특히 많이 필요한 시기에 맨날 애가 안 먹으니까 걱정인데, 원감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니가 다문화 가정인데 얘한테 자꾸 한국 음식만 강요하는 거는 좀 안 좋으니까 제니에게만 우리나라 음식 문화 요거에 관심 가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음식 무조건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제니 어머니의 나라를 체험해 보는 것도, 아마도 이제 아빠는 한국인일 가능성도 좀 많아요. 제니 어머니는 다른 나라 뿐이고, 그래서 제니 어머니가 살던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획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요즘의 다문화 교육의 추세예요. 그냥 우리나라 것만 막 가르쳐줘가지고 빨리 한국에 동화해 막 이렇게 하는 동화주의보다는 이제 진짜 다문화주의, 상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얘의 나라도 다 같이 체험해 보면서, 우리도 제니 어머니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애들도, 그 다음에 또 제니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음식하고 연결지어서 한번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사례를 쓰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요즘의 다문화 교육의 추세입니다. 자, 그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정교사의 전월에 근거해서 인성교육의 요소 2가지,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 2가지, 정교사의 전월에 나타난 인성교육 방법 1가지인데, 인성교육도 요즘에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교육하고 접목한 인성교육이 또 요즘 추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 사례가 쭉 있는데, 요 사례를 보고 선생님들이 원래 알고 계셨던 인성교육 요소 이런 건 좀 외웠잖아요, 원래. 뭐 초수 선생님들 아직 안 외웠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 외운 거 중에서 2개 이제 쓰시면 되는 것이고, 인성교육의 요소는,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뭐 초수 선생님든 뭐 N수 선생님든 간에 요것만 따로 안 외웠을 가능성도 많은데,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 생태교육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지어서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쓰면은 어느 정도 맞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정교사의 전월에 나타난 인성교육 방법 1가지는, 이 전월에 보면은 자연 친화적 인성교육 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직접 산책 나가서 바깥놀이 나가가지고 지금 인성교육 하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나타난 거, 이 내용에 나타난 거를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딴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바깥놀이 하면서 밖에 직접 나가서 자연 친화적으로 지금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논술시험을 보시는데, 실전에서 선생님들이 예상했던 문제가 다 공부 100%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운 문제만 내용으로 딱 구성돼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한 반은 외운 거, 반은 처음 보는 거, 이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유아교육 지식을 다 동원해서 쓰시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저랑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작년에도 뭐 저희하고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도. 그래서 근데도 이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오신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점수를 많이 못 받아오셨냐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저는 다 풀어드리고 막 1월부터 논술도 과다하게 해드렸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대체로 논술 점수를 그동안 잘 받으셨기 때문에, 잘 받으신 선생님들이 작년에 팍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도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써보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아교육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 싶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좀 길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요즘 추세에 좀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셨다면 선생님들께서 달달달달 외운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지만 하여튼 아예 못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지식을 총동원해서 썼으면 될 것 같고, 특별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실이 외운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실이는 하여튼 정확하게는 외우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셨고, 자, 여기 내용을 좀 다시 좀 보시면은 해설, 아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2페이지에 누리과정 운영평가, 3페이지에는 유아평가, 요거는 서울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요거 이제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써서 내려보내는 거니까 약간 달라요. 우리 해설서랑 조금 다릅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숙지하고 외워야 되는 건 아무래도 해설서가 우선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요거는 이제 어차피 논술을 하려면은 뭐 교육과정에서도 식습관 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식습관 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인데,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얘 너 편식하면 안 되느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주지적으로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한테 심리적인 압박감만 주는 거예요. 아니, 식습관이 선생님이 한마디 말한다고 고쳐질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도 아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절대 안 먹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먹는 거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제부터 이거 먹으세요 이러면 맛있게 먹겠어요? 그때부터 당연히 안 먹죠. 저도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누가 막 먹으라고 한다고 한마디 했다고 막 그때부터 잘 먹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애들은 더한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얘야 너 먹어라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일 안 좋은 거고 더 먹기 싫어지죠,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설명하기와 시범 보이기인데, 여기서 주지적으로 얘 먹어라, 이런 설명 말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먹는 건지, 뭐 이 음식에 대한 유래나 좀 재밌게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한데, 하여튼 설명하기 이런 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하기와 시범 보이기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모델링이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의하기 이런 거부터는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토의하면서 같이 얘기해보고 이러니까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의하자마자 바로 먹어라 이런 푸시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콩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막 애들하고 막 얘기하게 하고 그림책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얘가 난 콩 안 먹는데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 자리에서 콩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유를 지도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의하기. 그래서 바로 얘기해서 너 먹어 이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시간을 두고 변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과학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학적 접근 뭐 영양이나 식습관 교육 이런 거 할 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과학적 추론은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주는 것이고 수학적 추론은 논리적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론 방법은 보통은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냥 추론이라고 할 때는 좀 이제 논리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대체로 원인이 분명하거나 그 다음에 편식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야,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싫은 걸 다 남기면은 어떻게 될까? 환경이 오염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것들이 있겠죠.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겠지. 좋은 걸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나쁜 거구나 알기만 알아도 좀 덜하게 돼요, 사람이. 자, 그래서 추론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 뭐 역할놀이 이런 거는 뭐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재밌게 해볼 수가 있어요.
뭐 너는 우리 몸, 너는 세균, 너는 영양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세균하고 영양소랑 막 싸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콩을 먹으면은 세균이 이기고 안 먹으면은 콩을 먹으면 영양분이 이기고 그다음에 콩을 안 먹으면 세균이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잘 먹는 역할 이런 거 시켜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표현. 요거는 식습관의 문제는 아이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주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주입시키는 거, 요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게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콩을 안 먹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콩 먹다가 내가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래서 콩만 보면 고통스럽다라던가, 뭐 콩 보면 벌레가 생각난다던가, 콩처럼 생긴 뭐 어떤 다른 생물이 생각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게 하는 자기 표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가 좀 오개념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뭐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해보게 하는 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링 어떤 거죠? 모델링은 이제 콩만 잘 먹는 친구랑 콩을 엄청 잘 먹는 친구랑 짝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콩 반찬 나오면 걔는 막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거 맨날 보면 나도 한 개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모델링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리 활동. 요리 활동 너무 좋죠. 콩을 먼저 키우는 거야. 씨앗을 심어가지고 막 이게 이 꼬투리 이런 거 안에 콩이 막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재밌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키웠으면. 애들은 특히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막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막 타고 올라가고 언제 저게 열리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까가지고 콩을 또 이제 요리를 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길러가지고 요리 활동 같이 한 거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한 개 먹어볼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요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식사 습관과 관련된 동화 읽어주기, 이야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 습관을 지도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제일 나쁜 건 주지주의적으로 먹어야 해. 막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외에 좀 장기적으로 얘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하고 거기다가 이제 흥미롭고 뭐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영유아 시기의 식사의 특징은 얘네들은 이제 식사량이 고르지 않고 개인차도 크고 영양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 시기에 몸은 조금해서 좀만 먹어도 될 것 같지만은 많이 커야 되기 때문에 식사량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기분이나 분위기 이런 거에 특별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놀란 게 어떤 애가 하나도 이건 절대 안 먹는다 뭐 이런데 엄마부터 잘 먹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만화 주인공이 그걸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먹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요 시기에 이제 자꾸자꾸 습관이 변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식 지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편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편식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별로 지도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편식의 원인은 특별히 이제 가정의 식사 환경에 많이 좌우돼요. 아까 요 제니 같은 경우에 이 문제에 나온 제니 같은 경우에는 얘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정 배경이라든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그런 식습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뭐 고기를 절대 안 먹는다 부모님이. 그래서 얘는 집에서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당연히 유치원에서 고기 안 먹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정 연계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자, 부모님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또 얘가 스트레스성으로 편식을 할 경우도 있어요. 심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주위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편식하면 지한테만 관심을 주니까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아이가 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다. 이럴 경우엔 또 안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유기의 잘못된 경험, 뭐 공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상력,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생리적, 심리적 요인, 몸이 아프면 특정 음식은 또 못 먹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음식은 알러지가 있어서 안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식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지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식 지도 방법.
보시는 것처럼 편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얘 막 콩 안 먹는다고 막 뭐라 했는데 콩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막 알러지. 땅콩 먹으면 막 이렇게 편도 이런 데 부어가지고 호흡곤란 오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땅콩을 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편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면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섭식 장애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아동 확대될 수 있어요. 막 강제로 먹이면. 그리고 적절한 식사량을 제공해주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애가 즐겁게 먹을 수 있게끔. 왜 이제 콩 같은 경우에도 안 먹는데 그냥 주면 안 먹는데 그걸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굽고 뭐 부치고 이러면 또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면 이제 아무래도 편식이 좀 덜해지고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약간 배고프게 운동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조리법, 새로운 맛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제공해주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인성교육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인성교육 보시면은 지금 인성교육에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 요거는 여기 1번에 있는 요 내용은 요 내용은요. 요거는 교육부 자료집에 있는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예전에 인성교육 장학자료집 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6가지 정도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데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또 있거든요.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또 인성교육의 요소들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6가지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인성교육진흥법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외우기도 하고 저희가 제가 요거 인성교육 항목 정리해 놓은 거는 암기장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꺼번에 쫙 인성교육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제 서술을 좀 해야 되니까 이 6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서술을 하시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 자료집의 내용입니다. 자, 인성교육의 요소 6가지가 있고 요런 요소들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보시면 인성교육도 역시 얘야 너 인사 잘해라. 친구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잡아갖고 너는 인간이 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역시 식습관처럼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러면 되겠지. 애들을 너 인사 안 할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라던가 인사를 할 때마다 돈을 준다던가 뭐 이러면 하겠지만 그런 건 인성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을 한다고 인성교육이 될 리는 좀 없어요. 자, 그래서 인성교육도 역시 아까 식습관처럼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없는 게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방법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토의도 할 수가 있겠죠. 인성, 뭐, 여기 보면 이제 친구 배려, 뭐 이런 게 있어요. 배려에 관한 책을 읽고, 요즘에 배려에 관한 그림책도 너무 많잖아요. 친구를 배려해준다던가, 약한 이웃을 배려해준다던가, 또 배려를 안 해준다던가, 이런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토의해 볼 수 있겠죠. 뭐, 가치교육 이런 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할놀이 해볼 수 있겠죠.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친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는 거 이런 거 같이 역할놀이 해볼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 해보는 거. 그다음에 도서 활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 수 있고요. 세대 간 지혜 나눔 전문가 활용도 있습니다. 세대 간 지혜 나눔 전문가는 뭐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 현장학습은 직접 가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본다든지 아픈 분들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협동학습은 뭐죠? 조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편성해가지고 서로 돕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 이런 방법인데 역시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이것도 교육부 자료집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역할놀이가 뭐지? 스토리텔링이 뭐지? 이런 거 모르시면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 여기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교육부 자료집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여기 모아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유아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역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정할 수 없고 사실은 모든 수업과 연계시켜서 평소에 인성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야, 너 인사 잘해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서 역시 아이들의 생각이 변하도록 하는 그런 인성교육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유행이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이에요. 자, 인성교육을 어느 날 날 잡아서 시키는 거 이런 방법 말고 평소에 수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고, 요즘에 이제 각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인성교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자연 친화적인 거, 이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생태를 활용한 인성교육, 그다음에 가정 연계를 한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요거 관련된 보고서들도 너무 많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수 뭐 사례 이런 것 선생님들 막 상도 주고 막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거 굉장히 요즘의 인성교육으로서 추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 산다. 자연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이 벌써 돼요. 바깥에 계속 아스팔트 길만 다니거나 아니면은 실내에 콘크리트 실내에만 gat혀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나무도 보고 푸른 하늘도 보고 흙도 밟아보고 이러면 벌써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막 나무도 아끼고 동물도 아끼고 이런 친구가 자기 친구도 막 때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없는 거죠.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산다 이런 애들은 친구를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은 아이들이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그리고 아이들도 혜택을 받는 거죠. 자연에 나가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인성교육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평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유아기에 형성된 그런 태도는, 그래서 유아 시기에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은 사회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상황 이런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 친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의 자아, 도덕적 가치 이런 게 그냥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자연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의 인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교육부에서 이런 거 막 엄청 막 권장하고 있어요. 자연에 나가서 인성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 연계하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 인성교육 이렇게 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많이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은 그 자체로 질서 있고 조화롭지만 아이들이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를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에 대해서 친근하게 자연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성교육에 있어서 좋다는 거죠. 자, 자연 친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바깥에 나가서만 자연을 경험하는 거를만 한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어떤 작가의 이야기, 작가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좋은 내러티브를 선정해서 또 자연 친화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작가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의 해석, 되게 이제 동시, 동요, 뭐 그림책 이런 것들이 자연도 약간 물알론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교실에 있지만 바깥에 자연에 나간 것보다 더 상상력 있게 막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런 방법도 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인성교육의 종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연물 놀이도 있어요. 자연물 놀이. 그다음에 뭐 자연 산책 이런 것도 있고, 자연물 놀이 요새 뭐 굉장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많이 강조하고 유치원들이 유행이에요.
자연물 채집 이런 것도 해요. 바깥에 요즘 자주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물 주머니, 채집 주머니 이런 거 갖고 나가가지고 자연물을 또 이렇게 거기다가 천으로 된 가방 이런 거에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쫙 펼쳐놓고 종류대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갖고 놀기도 하고 뭐 평소에 바깥에 나가서 자연물과 친근하게 지내는 활동 워낙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학 자료로도 자연물 활용하고 나뭇잎 수학 이런 거 많이 유행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뭇잎 수학이 우리 사실 몇 년 동안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왔어요. 나뭇잎을 활용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기도 했어요. 수학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그런 공부를 전부 자연물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수업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수학 공부와 인성교육 같이 달성하는 거예요. 자, 자연물 놀이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연계 하는데 자연친화 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과수원에서 뭐 이렇게 사과 따는 날, 부모님과 함께 가수원에 가서 사과 따는 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부모님하고 이제 다른 세대,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뭐 이렇게 아니면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이 모이고 부모님과 어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인성교육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사과도 따요. 이러면 부모님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자연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정서가 순화되는 거죠. 자, 이런 활동도 있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자연친화 교육 활동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이야기 만들어 보기, 뭐 내가 바닷물이 되어서 이야기 만들어 보기, 뭐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연결지어서 스토리텔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바깥놀이, 자연물을 활용한 바깥놀이 이런 거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친화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활동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친화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인성교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 여기 이거를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 자연물을 활용한 바깥놀이 활동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 자연 소재 이런 것들을 돌멩이 모아보기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고 나뭇가지 우리 놀이 운영 사례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뭇가지 건축가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또 뭐 집 만들기도 하고 나뭇가지 가지고 뭐 캠프파이어 하는 흉내도 내고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을 활용해서 바깥놀이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자연을 보호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연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친화 교육도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게 하면서 부모 참여 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부모 참여 수업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진짜 이제 바깥놀이를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연계 교육하면서 인성교육한 그런 사례들이에요. 사례는 너무 많아요. 사례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 아이다움 녹색 성장교육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갖고 실제로 어떤 유치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체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생태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주 1회, 방침에 보시면 주 1회 유치원 가까이에 위치한 어떤 숲속, 동네에 있는 거죠. 이 유치원 근처에 있는 숲속 놀이터, 뭐 숲체험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사전 답사도 아이들하고 같이 가고,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실제로 부모님 초청해서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루씩 행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정과 연계한, 또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가족의 날, 패밀리데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매주 둘째, 넷째, 금요일, 금토일 요 날 중에서 하루를 정하는 거죠.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르겠죠. 정해가지고 패밀리데이로 정해가지고 가정통신문 보내고 그다음에 부모님 다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무슨 숲이 있겠죠. 유치원하고 가까운 어떤 숲이나 이런 데 가서 부모님하고 함께 뭐 운동회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그때마다 좀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보고서 막 두꺼운 책으로 그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논술에서도 낼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낼 만도 하고 또 2차에서도 물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추세가 이렇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성교육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오늘 문제였는데요. 자, 보시면 자, 모범 답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요 앞에 서론이죠. 앞에 서론이고요. 네, 요게 여기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이 글을 서론 보통 끝에는 저렇게 쓰시면 돼요. 서론 끝에는 이 글에서는 문제 1번, 2번, 3번 요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가깝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실은 요 앞에 써놓은 거는 만능틀이에요. 제가 만능틀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그냥 최근에 그런 추세에 대한 유아교육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냥 만능틀로 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논술 만능틀이 필요하다 이러면 요 정도는 지금부터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 써야겠죠. 문제에 맞게 단어나 이런 거 좀 바꿔 쓰실 필요도 있고요. 요게 이제 서론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서론 분량은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선생님들 갖고 계신 그 비포 사이즈에다 쓰면은 이게 4줄까지 안 나올 겁니다. 한 2-3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면 되고 요거보다 조금 적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보다 적게 쓰셔도. 그래서 서론에는 보통 이렇게 의하고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이 2개를 다 쓰는 게 맞는데 이거 둘 중에 사실 하나만 좀 쓰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서론에다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이러면 좀 그렇고 여기다 유치원과 관련된 평가는 뭐가 있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편식교육에는 뭐가 중요하고 인성교육에는 이제 뭐 어떤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 이런 게 중요한데 이 글에서는 이 내용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소개 또는 의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괜찮고 사실은 만능틀만 써도 괜찮아요. 만능틀만 쓰셔도. 근데 이제 좀 위험하긴 하지. 만능틀만 글을 쓸 줄 모르고 만능틀만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갖다 딱 박아놓고 나오면 안에 본문하고 서론하고 완전히 따로 놀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약간씩 고쳐갖고 쓰면서 문제하고 맞게 쓰면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뭐 N수생 쌤들이야 잘 아시겠지만은 각각의 항목들마다 점수 배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누리과정 운영 평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2개씩. 누리과정 운영 평가 2개, 유아 평가 2개. 그거 딱딱 개수에 맞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유아 평가 2개. 해서 개수가 일단 6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에 1점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를 뺐다 이러면 그냥 1점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야 6점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기만 한다고 6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내용이 맞고 서술이 잘 되어야 6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지수 맞아야 되고요. 각각의 가지수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6점을 받고 안 그러면 부분 감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보시면은 제니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제 편식 요거 쓰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1번 요렇게 이제 제 거 보시면 다 써놨어요. 그리고 제 거는 뭐 길게 쓰진 않았고요. 해설서에 있는 내용만 그냥 딱딱 써놨어요. 쌤들도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부연 설명 너무 안 써도. 자, 그리고 2관식으로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리과정 운영평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내용은 첫째. 둘째, 이렇게. 유아평가에서 중점을 둬야 할 내용은 첫째, 둘째, 이렇게 딱딱, 2관식으로 딱딱 쓰셔야 돼요.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은 첫째, 둘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용만 딱딱 쓰시면 되게 1번 문제는 일단 그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제니의 편식 특성은 문화와 가정의 특성에 따른 편식 맞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문화가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한국하고는 다른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니의 특성에 적합한 편식 지도가 필요한데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원감이 얘기한 거, 얘한테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체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다문화 교육과 요리 활동을 연계하는 거 요거 제시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가게, 제니 어머니 나라 음식 가게 이렇게 코너 만들어서 제니 어머니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같이 체험해보게 하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뭐 저는 이제 요리 활동 가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선생님들도 그 제니 어머니 나라의 음식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되겠죠. 하나는. 그리고 이제 모델링 이렇게 가정과 연계하고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해설지에서 편식 지도 방법 이렇게 쭉 제시를 했잖아요. 뭐 그런 거 중에 답을 쓰셨으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도 같이 체험해보는 거, 제니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서 체험해보는 거, 그게 하나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의 요소는 아까 인성교육의 요소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거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2개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사실은 이거 조금 맥락만 알면 끼워 맞춰서 쓰시면 다 답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맞게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아의 자아와 도덕적 가치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걸 기를 수 있다도 답이 되고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도 길러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결론이죠. 자, 이 결론도 이거 만능 틀로 보셔도 돼요. 결론인데 원래 결론에는 결론엔 2개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요약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제가 지금 쓴 거는 요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해당되는 만능틀이에요. 만능틀.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그냥 두리뭉실 쓸 수 있는 만능틀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 결론은 거의 만능틀을 그대로 쓴 사례예요. 지금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 만능틀 쓰셔도.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서론하고 결론에 있는 만능틀을 조금 수정해서 다음 주에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론하고 결론은 한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문단이 뭡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죠? 여기 2-3자 정도 들어가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문장은 뭐죠? 문장은 여기 마침표가 찍혀지는 데까지가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찍혀지는데. 그래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한 문단은. 그래서 한 문단은, 여기 서론, 결론 한 문단, 그 다음에 한 문제당 한 문단.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서론하고 한 줄 띄고 1, 2, 3번 쓰고 그 다음에 또 결론 앞에 또 한 줄 띄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한 줄 띈다고 감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띈다고 감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선생님들 쓰는 습관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한 문제당 한 문단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 2갈씩으로 뭐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2갈씩으로 다 써주시면 글 쓰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논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배점 보시면은 논술의 체계가 5점이고 논술 내용이 15점인 걸 아실 거예요. 여기 문제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논술 내용은 대체로 한 항목당 1점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점수 배점을 봤을 때는 근데 점수 배점은 융통성이 있죠. 내년에는 갑자기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한 항목당 뭐 1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는 한 항목당 1점이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항목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줄 그으시면서 안 빠뜨리게 주의를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논술의 체계는 총 5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글 쓰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점은 논술의 내용이지만 5점은 사실은 채점자 맘대로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 뚜렷하게 썼네 안 썼네 이거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5점은 거저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게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점수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우리 유아는 그동안 원고지 쓰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의 체계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초중등은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유아도 점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제가 늘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합격생들하고 요번에 시험 봤던 분들하고 점수 얘기를 나눠본 결과 요번에는 논술의 체계 점수를 좀 안 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 말은 뭐냐면 글 잘 쓰는 것도 좀 중요해졌다 이 얘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나 그냥 아는 것만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커트라인 선에서는 0.1점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2월이기 때문에 논술도 이렇게 좀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돼요. 문제는 작년에 그 전에까지 막 논술 만점 받다가 작년에 10점 받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진짜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나 논술 잘 써 이러면서 안 쓴 거예요. 근데 꾸준히 써본 분들은 다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논술은 그냥 꾸준히 써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꾸준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사흘에 하나씩 쓰시면 좋겠죠. 실력이 좋으시면은, 제가 드리는 많은 실전 모고들을 하나씩 써보시고, 기출도 그렇고, 이제 써보시고, 실력이 조금 아직 좀 덜 갖추어지신 분들은 한 문제씩, 서론부터 결론까지가 다 어려우면은 소문항 한 문제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써보시면은 지금은 괜찮으실 것 같고, 꾸준히 써보는 거를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하시면은 논술 때문에 막 점수가 깎이는 일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논술 해설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